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전기 기능사 필기 여러분께서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올리셨습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멀고 힘든 것도 일단 시작하면 반을 간 것과 다름이 없다. 바로 이런 얘기죠. 옛 어른들의 말씀인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그 이야기에 적극 공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진도가 얼마나 많이 나갔느냐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공부를 하겠다고 딱 결심한 그 시점이야말로 이미 여러분께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산에듀 전기 기능사와 함께 이 자격증을 공부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전기 이론, 그 다음에 전기 기기, 전기 설비, 저와 같이 계속 강의를 이끌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 동안 이 강의는 본문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마다 문제가 작게는 10문제, 많게는 한 50문제까지도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기출문제가 CBT 경향으로 바뀌면서 최근에 기출되었던 그리고 앞으로 출제될 다양한 문제들을 많은 예시로 수록하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자격증을 준비하실 때 더없이 좋은 교재 그리고 더없이 좋은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공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과정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신 것이고, 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아니 임피던스? 리액턴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이렇게 포기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리액턴스 정의를 찾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서 다른 말로 찾지 말고 그냥 강의를 계속 이렇게 들으십시오. 편안하게 우리가 주말에 전국 노래자랑 틀어놓고 집에서 밥 먹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한쪽 귀로 계속 듣고 눈으로 계속 이렇게 보십시오. 한 번에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처음부터 일단 끝까지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을 반복하십시오. 제 강의가 그렇게 강의 수는 이번에 약 58강, 59강 정도는 되지만 그 강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하나에 약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강의 숫자에 기겁하지 마시고 총 강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약 3번 정도, 한 달에서 약 1달 반, 2달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3번 정도 충분하게 반복할 수 있을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잘 안 풀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잘 안 풀리게 되면요, 체크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3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 1번, 자, 2번, 3번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3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은 첫 번째, 완벽하게 아는 문제. 2번째, 좀 아리송한 문제. 3번째, 내가 절대 못 풀 것 같은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아는 문제는 X로 표시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리송하다, 자, 이런 문제들은 그냥 이렇게 하나 빗금을 쳐두시고 그 다음에 절대 모르겠다, 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이렇게 체크해 두십시오. 그래서 지금 좀 이따부터 우리가 계속 같이 문제를 풀 텐데 여러분께서 1번 좀 아리송하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살짝 표시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좀 이것도 아리송하다, 자, 이거는 확실하게 알겠다,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야,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X를 쳐놓고 이건 내가 지금 수학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옆에다가 이렇게 물음표를 이렇게 체크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자격증 공부는 어떤 거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푸는 게 아니라 아리송한 것들을 완벽하게 푸는 과정으로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실 때는 아리송한 것들이 많겠죠. 물음표 쳐 있는 거랑, 그쵸?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볼 때는 점점 이렇게 X표를 치면서 아리송한 것들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물음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푸는 것이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부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쵸? 자, 여러분 책 한 번 딱 보면서 이거 모르겠네 하면서 다산에듀 지링답 게시판에다가 이거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대답할
대답하기가 귀찮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번 볼 땐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시간까지 아껴서 차라리 2번을 보세요. 아셨죠? 공부하다가 야, 내가 기초 수학이 너무 안 돼 있구나. 내가 어디 중학교 수학책 사가지고 예전에 사인 코사인부터 다시 봐야지.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그냥 본문 강의를 편안하게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강의의 수준, 그 다음에 여러분과의 그 접촉점도 바로 그러한 지점에서 잘 맞추도록 기획을 하였습니다. 자, 저랑 같이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께서 페인트를 3번 칠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페인트를 3번 칠하면서 자, 1번, 2번, 3번 칠하면서 좋은 빛깔이 나오도록. 잘 모르면 4번 보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페인트 칠할 때 한 번에 완벽하게 칠하지 않잖아요. 한 번 칠하고 그 다음에 또 2번 칠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고유한 빛깔을 내듯이 여러분께서도 공부할 때 그런 방법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설이 좀 길었지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방법도 이 강의를 하는 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고요. 드디어 우리가 직류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직류회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곧을 직자예요. 흐를류, 곧게 흐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직류랑 반대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자,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직류랑 반대되는 말은 이 교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직류와 교류로 나누게 되는데, 직류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배터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슈퍼마켓에 가서 이렇게 건전지를 하나 샀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고, 자, 이쪽 평평한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 사도 플러스 마이너스고, 내일 지나도 모레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전구를 넣게 되면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직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해서 DC, 영어로는 이렇게도 표기를 하게 되죠. 교류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원을 우리가 흔히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콘센트를 보시게 되면 콘센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풍기를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은 코드를 꽂을 때 이렇게 꽂을지 그 반대로 꽂을지 고려하지 않죠. 왜?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1초에 몇 번? 60번. 그래서 그걸 우리가 60Hz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왔다 갔다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교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영어로는요, alternating current라고 해서 AC라고 하게 되죠. 이걸 이제 그래프로 만약에 그려보게 되면은, 자, 이것을 시간이라고 하고 이것을 전류라고 하게 되면은 전류의 방향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해서 이걸 직류. 자, 그 다음에 교류인 경우에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교류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뭘 공부하게 되느냐? 바로 직류를 하게 되죠. 왜? 직류가 해석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우리가 일정한 사람, 기분이 일정한 사람은 맞춰주기가 참 쉽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야. 막 기분이 들쑥날쑥해요. 이런 사람들은 맞춰주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계산하고 예측하기 쉽고 상태가 안정적인 직류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직류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전기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같이 보시면서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고 계시죠? 그렇죠? 저랑 같은 교재입니다. 교재를 보시게 되면, 자, 모든 물질은 원자라고 하는 매우 작은 입자의 집합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을 쪼개면, 예를 들어 이런 분필을 쪼개면 분자가 되는 거죠. 그 성질을 가진 가장 최소의 단위를 분자라고 하죠. 그걸 분자를 쪼개면 또 원자에 도달하게 되는데, 자, 원자의 모형은 이 그림 1-1과 같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중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 그러니까 플러스를 가진 양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의 기운이 아닌 그냥 중성의 상태인 중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마이너스 성분을 가진, 자, 어떤 거? 전자가 돈다. 이렇게 궤도처럼 이렇게 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원자 모형을 우리가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최근에 근래 과학에서 현대 과학에서는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을 가지고 좀 설명하지는 않고요. 슈레딩거의 원자 모형이라고 해서 이 주변이 전자가 구름처럼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자, 보어의 원자 모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게 양성자고요. 자, 그 다음에 성분이 없는 것을 우리가 중성자라고 하게 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난 거,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원자의 핵이라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를 가진 것과 마이너스를 가진 것이 같이 공존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플러스가 두 개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두 개일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같기 때문에 자, 얘는 전기적으로 어떤 성질을 띠게 되느냐, 전체적으로 이 중성의 성질을 띠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밑에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원자의 구성, 양전기를 가진 원자 핵, 그 다음에 음전기를 가진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원자 핵과 그 다음에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원자의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 모든 물질은 원자라는 소립자로 되어 있다.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최소의 단위를 우리가 분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전자라고 나와 있게 됩니다. 자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이렇게 전자가 이 양성자와 같이 있게 되는데 둘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게 되는데 만약에 조금 멀리에 이렇게 전자가 하나 있다. 자, 이걸 우리가 가장 멀리에 있는 것을 최외곽 전자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외부에 있는 거는 쉽게 외부에서 빛이나 그 다음에 열이나 어떤 전기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밖으로 쉽게 튕겨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구속력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게 되는데 너무 멀리 있게 되니까 쉽게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얘가 밖으로 튕겨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하게 됩니다. 왜 자유전자가 중요하게 되느냐? 전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 때문에? 이 자유전자 때문에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전기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요. 전기가 여러분 뭐예요? 전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 에너지? 에너지 맞아요. 이 전기라는 것이 어떤 에너지냐면은 전자의 이동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바로 우리가 전기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그러면 어떤 애가 움직이느냐? 좀 가까이 있는 애는 움직이기 쉽지 않겠죠.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쉽게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는데 얘네들을 바로 가지고 우리가 자유전자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가 누구 때문에 생기냐? 자유전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의 이제 그림이 있는 자, 이런 보호의 원자 모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전기의 발생과 소멸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그림 형태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 플러스가 하나 있고 플러스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하나 있고 마이너스가 두 개 있고 자, 이런 양성자가 두 개, 그 다음에 전자가 두 개 있다고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이 둘 2대2 서로 힘이 같게 되니까 이건 지금 중성인 상태예요. 그쵸? 중성인 상태에서 만약에 이 마이너스 하나가 밖으로 나갔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하나가 되고 전자는 하나가 되고 양성자는 두 개가 되니까 이 전체적으로 에너지는 누가 더 크게 되는 겁니까? 플러스 기운이 더 커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러면은 우리가 뭐가 되냐? 이런 바로 양전기가 된다. 전자가 하나 이탈하게 되면 전자가 마이너스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탈하게 되면 양전기가 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하나가 어디에서 놀러 왔어요. 이제 하나가 더 들어왔어. 자,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는 3개이지 않습니까? 자, 이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마이너스 기운을 가지고 된다. 음전기가 된다.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성분을 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성분을 가지게 된다. 원래 중성이었던 것이 양전기도 될 수 있고 음전기도 될 수 있죠. 원래 전기적 성분이 없었는데 자,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대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전됐다. 전기적인 성분을 띠게 됐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받침이 있어요. 책받침을 갖다 머리에다가 그냥 댔을 때에는 아무런 전기적인 영향이 없다고요. 그런데 책받침을 머리에다가 막 비볐어요. 머리가 비비게 됩니다. 그러면은 머리카락이 플러스로 바뀌고 이 책받침이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거든요. 왜? 머리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가 책받침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여기는 머리카락은 전자가 부족하고 여기는 이제 과전자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찰 전기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죠. 그렇게 전기가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대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거기 전기의 발생과 소멸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대전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이래 다 놀러 가는 애, 놀러 오는 애 다 누구예요? 이런 애들 이름이 자유전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하와 전기량 이런 말도 보게 될게요. 전하와 전기량, 전하 어떤 물체가 대전되었을 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 즉 대전된 전기, 이 두 개가 대전된 전기죠. 이런 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하. 그러면은 도대체 전하가 얼만큼의 전기량을 가지고 있느냐, 전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전기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전기량 나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 용어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량은 우리가 이제 한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글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 국제적인 기준과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그냥 이렇게 Q라고 이야기할게요. Q.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쿨롱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단위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읽을 때 우리가 C를 쿨롱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키는 센티미터잖아요. 그렇죠? 몸무게는 킬로그램이고 그런 게 바로 이제 이런 단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단위. 몸무게는 우리가 W는 하면 weight, W는 하면 10kg 하게 되면은 기호와 단위를 같이 나타내게 된 거죠.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원자는 우리 눈에 보입니까? 원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전자가 이동했을 때 전기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럼 이 전자는 심지어 이 원자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이 전자 한두 개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죠. 예를 들어 여러분 모래를 우리가 어떤 양을 정하게 되면 모래 한 주먹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눈에 볼 수 있잖아요. 모래 한 주먹. 근데 모래 원자 하나, 분자 하나 이런 건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모래를 만약에 우리가 세야 된다. 모래를 셀 때에는 모래 한 주먹, 모래 한 트럭 그렇게 우리가 단위를 우리 좀 눈에 가시성 있는 단위로 좀 큰 단위로 바꿔줘야 될 겁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 분자 하나 이런 거 우리 눈에 볼 수 있나요? 수소 2개, 그 다음에 산소 하나가 결합됐을 때, 그쵸? 물 분자 하나가 되는데, 우리 눈에 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최소한 뭐가 됐을 때, 한 물 방울 정도가 되었을 때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너무 작으니까 우리 눈에 이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최고 작은 단위를 뭘로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그러면은 쿨롱이라고 해서 1 쿨롱이라고 하자. 1 쿨롱. 그럼 1 쿨롱은 얼만큼을 도대체 1 쿨롱이냐? 자, 여기를 보세요. 전자가 지금 하나 밖으로 나간 거죠. 그렇죠? 전자가 하나 나간 거죠. 자, 이건 전자가 하나 어떻게 돼요? 들어온 거죠. 전자가 하나 나가고 전자가 하나 들어온 거죠. 이 전자가 여기는 과한 거고 여기는 부족한 거죠. 과 또는 부족이 몇 개 정도 움직였을 때 6.24 곱하기 10의 18승 개 정도 과하거나 혹은 부족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1 쿨롱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만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6, 2,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자, 이만큼 개가 전자가 많거나 부족한 걸 우리가 1 쿨롱이라고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쿨롱은 뭐예요? 마이너스 1 쿨롱. 전자가 이만큼 많은 거죠. 그렇죠? 자유전자가. 플러스 1 쿨롱은요.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만큼 부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개수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전기를 우리가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가 바로 전기량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표를 보시게 되면은 전하량이 있고 그 다음에 질량 이렇게 되는데 뭐 전하량, 전기량 똑같습니다. 이 입자에서 전기량을 보시게 되면은 양성자가 플러스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6.24 곱하기 10의 18승 분의 1 계산하게 되면요. 이 숫자가 나와요.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크기를 1 일렉트론 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1 일렉트론 볼트. 1 일렉트론 볼트. 이 에너지의 크기를요.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전자 한 개는 마이너스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음의 전기량을 가지고, 그쵸? 이거의 역수, 이거를 반대로 하게 되면은. 자, 또한 양성자 한 개는 자, 이만큼의 양의 전기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1쿨롱은 한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의 과부족으로 생기는 전하의 전기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전하가 어떻게 이동이 되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은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자, 전하가 한쪽이 플러스가 많이 있고, 자, 여기가 반대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서로 같은 것끼리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는 서로 밀어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초등학교 과학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N극. 자석의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것끼리는 서로 잡아당기죠. 만약에 여기 플러스만 쭉 있게 된다면 이 플러스는 밀려나서 반대편으로도 자, 똑같이 힘이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전하가 움직인다고 하게 되는 거고, 전하가 움직이는 걸 가지고 전하가 마치 물과 같이 흐른다고 하는 거고요. 전하가 흐르는 걸 가지고 우리가 전류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전류. 그러니까 가만히 멈춰 있는 건 우리가 그냥 정전기라고 그래요. 근데 전기가 움직이면은 동전기라고 하게 되는데 그 동전기를 바로 전류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어떻게 켜집니까? 전류 때문에. 전기가 흘러서, 전자가 흘러서. 여러분들 집에 다리미가 어떻게 해서 달궈지게 되는 거예요? 전류 때문에. 전기가 흘러가게 돼서. 그러면 전기를 흐르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압력이 있어야 되죠. 물을 흐르게 하려면 수압이라고 하는 게 걸려야 되듯이 전기를 흐르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압.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가면 되는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자, 도체와 부도체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자, 전기가 잘 흐릅니다라고 하면은 도체고요. 도체는 뭐 금,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체라고 하게 되죠. 전기가 잘 통해요. 그 다음에 부도체. 부도체는 뭐예요? 전기가 안 통해요. 자, 이거는 뭐죠? 부도체는? 자, 이런 제가 입고 있는 옷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 고무, 나무,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기가 안 통하는 부도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애매한 애들. 어떠냐? 어떤 경우에는 전기가 통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았다가, 자, 이것의 발견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획기적으로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거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 표를 보시죠. 애매한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애매한 애들, 게르마늄, 규소 이런 애들은 애매하다고요. 이런 애는 어떤 때는 전기가 통했다가 어떤 때는 통하지 않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원래 도체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컨덕터라고 그래요. 컨덕터. 그런데 반도체는요, 반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셈이라는 말 붙여서 세미컨덕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세미컨덕터. 자, 그래서 반도체라는 말도 있으니까 한번 보죠. 자, 전기 도체로 제일 좋은 재료는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이게 전기가 잘 통하는 순서예요. 네. 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류, 전압, 그리고 저항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단어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둘 것이 과연 전류,
전압, 저항이란 무엇인가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강의를 저는 꼭 뭐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당연히 최적화되어 있지만 혹시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 뭐 기계 쪽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기를 공부하는 학생들, 뭐 고등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학생들, 뭐 전문 대학생들, 아니면 뭐 직업학교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현재 전기직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좀 애매한 것들, 내가 좀 기초가 잘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봐도 저는 좋은 강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튼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상위 자격, 예를 들어 전기기사, 산업기사, 기능제한 기술사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이런 기초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원리를 우리가 알면은 다른 것들이 좀 복잡한 것들도 다소 좀 쉬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정의를 좀 잘 알고 가시는 것이 아주 오랫동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기 이제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전원과 부하 등이 도선으로 접속되어 전기적인 현상을 나타내도록 한 것을 뭐 전기회로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림이 있는데 좀 그 그림을 보고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배터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전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이제 전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배터리를 표시할 때요, 그러니까 건전지 같은 거를 표시할 때 직류는 이렇게 한쪽 면을 길고 한쪽 면을 짧게 하면 긴 쪽이 플러스가 되고 짧은 쪽이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건 이제 기호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는 어떻게 흐릅니까? 전기 혹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기 때문에 자,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전류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 되게 됩니다. 전류는 I라고 표시를 할게요. 자, 이 전류 혹은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움직이냐? 플러스에서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로 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17세기, 18세기 전기가 어디서 흐르냐라고 했다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잘 정의를 했는데 나중에 이 전기가 전자의 이동으로서 발생하는 에너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 그 전자의 이동을 관측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향상되게 된 이후에 보니까 이 전자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전자라고 하는 놈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자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에서 어떻게 된다? 플러스로 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니 이게 뭐야? 그러면은 전류랑 전자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류나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거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걸 표준으로 채택을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뭐 물리과학자, 전기. 요것으로만 다루는 사람들만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두 가지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전기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알고 계시고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냐 물어보게 된다면 좀 뭘 아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뭘 좀 아는 사람이 물어봤을 때는 제대로 대답해 줘야 돼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여기 전구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하냐?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이제 부하라고 합니다. 부하. 뭐 이렇게 깡패, 두목과 부하 뭐 그런 게 아니라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애들을 우리가 다 부하라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 있는 조명, 다리미, 선풍기, 세탁기,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다 부하라고 하게 됩니다. 부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애들을 부하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부하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요? 무부하. 없을무 써서 무부하. 부하가 너무 많아. 부하가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 내가 가방을 짊어지는데 책가방을 하나만 메야 되는데 막 10개 이렇게 맸어. 부하가 너무 많아.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과부하라고 하는 거죠. 과부하. 너무 많이. 내가 할
하는 능력보다 더 많이 일을 하게 될 때를 우리가 과부하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런 전기 회로를 보게 되면은 전원과 부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것을 연결해주는 이런 도선이 있게 되는 것을 그림으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전류, 전자의 흐름, 전류의 흐름에서 전자는 음에서 양으로, 전류는 양에서 음으로 간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류라고 하게 되죠. 전류는 한국말로 전류고, 자, 그 다음에 영어로는 current라고 합니다. current. 자, 그 다음에 기호로는 우리가 I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이렇게 암페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I는 10A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전류가 10A 흘렀구나. 자, I는 20A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전류가 20A 흘렀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전류의 양도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류의 양도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류의 도대체 기준은 무엇이냐? 이거 읽는 거 다시 어떻게 해요? 암페어라고 읽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외부에서는 이제 외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표준어로서 암페어, 암페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암페어라고 읽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대체 1암페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 1암페어. 자, 정의를 한번 보죠. 1암페어라고 하는 거는요,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했을 때 이걸 우리가 1암페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1쿨롱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바로 앞 시간에 배웠는데 1쿨롱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 몇 개요? 6.24 곱하기 10의 18승계가 과부족했을 때를 1쿨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초 사이에 시작! 요 짧은 시간에 이만큼의 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그걸 우리가 1쿨롱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2쿨롱은 뭐예요? 요것에 곱하기 2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죠. 1암페어라고 하는 거는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한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I, 전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1초, 초는 타임, 시간이니까 1초분의 Q, 전기량의 이동을 가지고 우리가 1암페어다. 전류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이 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 Q,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Q로 놓게 되면은 Q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분수 조금 약하시는 분들도 보면 돼요. 양쪽에 이렇게 이 Q만 냅두려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 TT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T를 곱하고 이쪽에 T를 곱하게 되면 이 TT는 약분되잖아요. 그렇죠? Q는 어떻게 된다? I 곱하기 T가 된다. 그럼 T는 어떻게 돼요? T는 어떻게 돼요? 양쪽을 I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I분의 어떻게 된다? Q가 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Q, 전기량은 I 곱하기 T다. 자, 이거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전기의 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요, 전기 곱하기 뭐예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앞으로도 중요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력량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전력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급이 예를 들어 10,000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시급이 10,000원.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아르바이트비를 줄 때는 일량으로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량. 그쵸? 일량은 뭐예요? 일량은 1 곱하기 시간이죠. 얼만큼 일을 했느냐. 그래서 1시간에 예를 들어 10,000원짜리가 1시간 하게 되면 일량은 많이 되는 거고요. 10,000원짜리를 2시간 하게 되면은 일량은 20,000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임금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전기량은 전기 곱하기 시간이고요.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 일량은 1 곱하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량을 구해라. 전기량 Q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무슨 말이야. 도대체 본문 얘기할 때는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좌절하기 이전에 전기량, 맞아. 량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 시간이라고 했어. 량은 시간. 그러니까 전기 곱하기 시간 하게 되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전기와 시간을 곱하면 되겠다. 딱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는 IT 이런 말이 있죠.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직류와 교류 그림이 나와 있게 되는데 직류는 곧게 가는 거, 교류는 왔다 갔다 하는 거 뒤에 이제 교류 부분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전압이라는 말이 있죠. 전압은 무엇이냐? 전압은 전기적인 압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물이랑 비교하게 되면은 물은 수압이 있게 되는 거죠. 수압이 세면요, 물은 멀리 가고요, 물은 더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압이 세게 되면요, 전기도 멀리 가고요, 전기 더 강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 전압은 1.5V. 자, 이거는 우리가 건전지 같은 거, 뭐 9V, 그 다음에 110V, 그 다음에 220V. 이런 것들 다 전압이 되는 거죠. 전압은요, 앞으로 기호로 V라고 표시할 겁니다. 기호로 V예요. 그 다음에 단위도 뭐가 되냐면은 단위도 볼트가 되는 겁니다. 읽을 때 우리가 볼트라고 이렇게 읽죠.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어봤던 용어 중에서 가장 익숙한 용어가 될 거예요. 전압이 클수록 전류가 더 많이 흐르니까 위험하죠, 사람한테는. 전압이 큰 전압일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죠. 뭐 1V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우리가 전압이 클수록 더 위험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한테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전압보다는 전류, 얼마나 많이 전하가 흘렀느냐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정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압은 높지만 사람한테 별로 큰 인체 위험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거는 전류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전압 또는 전위차 또는 전압이라고 하고요. 전압, 전위차, 전하를 흐르게 하는 전기적인 에너지의 차이, 즉 전기적인 압력 차이를 전압이라고 하고, 전류는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고 전류의 세기는 전위차, 즉 전압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여러분 이렇게 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땅인데 제가 물통을 이렇게 하나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을 요만큼 이렇게 가뒀어요. 다음에 이쪽에다가 물통을 놨는데 여기는 물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자, 이 두 개를 만약에 제가 중간에 이렇게 호스로 딱 이어버리게 되면 물은 어떻게 될까요? 물은 분명히 이 왼쪽에 있는 물통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자, 이만큼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수위라고 하죠. 물의 위치 에너지. 자, 근데 여기는 수위가 요만큼밖에 안 되죠. 수위는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물은 높은 곳에서 수위가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기적인 에너지에서는요. 자, 여기에 전하가 플러스가 엄청 이렇게 많다고 해보죠. 자, 전하는 플러스가 이만큼밖에 없어요. 여기는 전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위가 낮아요. 수위가 높으면 수압도 높죠. 전위가 높으면 전압도 높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이나 전위나 사실 뭐 같은 의미 되는 거예요. 자, 둘의 물의 높이의 차이를 수위차라고 하죠. 둘 높이 차이를 전위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위가 크게 되면 전압도 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Q쿨롱의 전하가 어느 두 점 사이를 이동해서 W 줄의 일을 하고, 자, 이때 두 점 사이에 V 볼트의 전위차가 생겼다면 이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자, 그러면은 1볼트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자, V는 한 일 줄을 전기량으로 나눴을 때를 우리가 1볼트라고 하게 됩니다. 만약에 10줄의 일을 했는데 2쿨롱 했다 그러면은 5볼트가 되는 거고, 1줄의 일을 1쿨롱 했을 때, 자, 그걸 우리가 1볼트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1줄만큼의 일을 했는데 1쿨롱, 전기량이 1쿨롱 정도 필요했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1볼트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에서 자, 만약에 W로 가게 되면요. W는 어떻게 돼요? 양쪽에 Q 곱하는 거니까 V Q 이렇게 우리가 넣을 수 있습니다. W는 VQ. 자, 기전력, 뭐 전기를 만들어주는 힘을 우리가 이제 기전력이라고 하게 되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계속 만들어주는 힘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기전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저항이라는 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체, 구리에는 이렇게 전하가, 구리에는 전자가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할 수 있죠. 쉽게 이동을 하는 구조인데, 그냥 그림으로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자, 여기에 이렇게 찌꺼기들이 많이 있다.
뭔가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는 성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성분들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저항이 많으면은 잘 못 흐르게 되는 거죠. 저항이 좀 작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항이 무조건 작은 게 좋으냐? 저항이 커서 좋은 게 있고 저항이 작아서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잘 못 흘러서 좋은 경우가 있고 전기를 잘 못 흐르면 안 좋은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저항의 종류가 있게 되는데, 자, 절연 저항이 뭐냐? 절연 저항. 1번, 절연 저항. 우리가 전선 같은 경우에는 겉에가 고무나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 쌓여있죠. 그런 걸 우리가 절연물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 거 전기가 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기가 통하면 안 되죠.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설 전류분의 가압전압이라고 해서 전압을 걸었을 때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느냐를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절연 저항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절연 저항은 커야 좋은 겁니까? 작아야 좋은 거야? 절연 저항은 커야지 좋은 겁니다. 절연물로 사용하는 저항은 커야지 전기가 잘 안 통해서 더 사람이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접촉 저항. 여러분들 집에서 방에 불을 켜게 되면 그 안에 스위치가 있다고요. 이렇게 전기가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고요. 이 접촉할 때 이 접촉되는 곳에 전기적인 저항 커야 좋을까요? 작아야 좋을까요? 전기가 잘 흘러야 되니까 이런 곳에 접촉 저항은 작아야지 좋은 겁니다. 세 번째, 고유 저항.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인데, 자,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이 만약에 도체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고유 저항이 작을수록 좋은 거고요. 만약에 절연물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고유 저항이 또 클수록 좋게 되는 겁니다. 이 이외에도 뭐 접지 저항도 작아야 좋은 거예요. 뒤에 이제 설비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저항의 종류도 다양하게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음에 밑에 저항류를 한번 보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우리가 식을 조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률이라고 해서 일단 식부터 쓰게 되면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 로 A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읽을 때 뭐라고 하냐면 로라고 읽어요. 로, 리을하고 오라고 해서 로를 어떤 물질의 고유 저항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L을 어떤 물질의 길이, 그 다음에 A를 면적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전기를 좀 통하게 할 목적으로 전선을 하나 이렇게 샀다고 한번 해보죠. 전선을 이렇게 하나 샀어요. 그러면은 내가 사용하는 전선은 저항이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저항이 더 작아야지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저항을 어떻게 해야지 더 작게 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런 딱 식을 보게 되면은 이런 분자가 클수록 이 값도 커지게 되는 거죠. 모가 크게 되면 이 값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을 로나 L을 작게 하고 A를 크게 해야지 저항이 더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저항이에요. 예를 들어, 자, 고유 저항은 여기에 철이 있고 그 다음에 구리가 있어요. 자, 누가 더 저항이 큽니까? 누가 더 저항이 커요? 철이 저항이 더 클까요? 구리가 더 클까요? 당연히 철이 더 저항이 크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리를 채택하죠. 다음에 길이. 자, 여기는 짧다. 여기는 길다.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클까요? 길이가 짧을수록 저항이 클까요? 길이가 길게 되면은 방해하는 놈들이 더 많잖아요. 길이가 더 기니까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짧은 거를 채택하게 되죠. 다음에 면적. 면적 넓다, 좁다. 자, 전선의 면적이 넓은 게 저항이 클까요? 좁은 게 저항이 클까요? 좁은 게 저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넓은 거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유 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고유 저항이 작은 물질을 쓰거나 길이를 짧게 하거나 면적을 넓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 우리가 도로랑도 비교할 수 있어요. 도로. 고유저항은 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갈길을 쓸 거냐? 아니면 아스팔트를 쓸 거냐? 누가 더 저항이 큽니까? 자갈길이 저항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스팔트를 채택하죠. 다음에 길이. 도로의 길이가 짧다. 여기는 길다. 누가 더 저항이 큽니까? 긴 게 저항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짧은 거를 채택하죠. 도로의 폭이, 자, 여기는 넓은 게 있고, 여기는 좁은 게 있어요. 누가 더 저항이 큽니까? 좁은 게 더 저항이 크죠. 그러니까 우리는 넓은 거를 채택하게 되죠. 아스팔트이고 짧고 넓은 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고속도로라고 하죠. 고속도로. 저항이 작은 거. 그러니까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유저항,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길이의 함수 관계인데, 길이의 관계인데, 고유저항이 클수록 저항도 커지게 되는 거고요. 길이가 클수록 저항도 커지게 되고, 면적이 클수록 저항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전선을 선택해야 되느냐? 일단 그런데 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전선을 고를 때 세 가지를 보고서 전선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굴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결정돼 있어요. 전선이 대부분 다 굴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게다가 전선의 길이는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안방까지 전선을 연결할 거냐, 여기서부터 저기 운동장까지 전선을 연결할 거냐, 운동장을 우리가 가까이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도 거의 결정이 되어 있다고 했죠. 내가 짧게는 하겠지만 마음대로 그거를 더 짧게 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전선의 면적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전선을 뭐 2.5 스퀘어짜리를 쓸 겁니까? 6 스퀘어짜리를 쓸 겁니까? 10 스퀘어짜리를 쓸 겁니까? 전선의 굵기를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거죠. 전기를 많이 흘리게 되고 그 다음에 길게 흘리게 될 때는요. 점점 더 두꺼워져야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저항을 고를 때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유저항의 단위는 뭐냐면은 옴메타고요. 길이의 단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터고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뭐냐면요. 여기가 옴메타고 그 다음에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길이 단위는 미터이기 때문에 이거 약분하게 되면은 저항은 우리가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고 이걸 우리가 옴이라고 읽게 됩니다. 자, 앞에 있는 거 조금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전류, 전압, 저항이 나오게 되는데 자, 전류는 어떻게 표시한다? 전류는 기호로 I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단위로는 암페어로 표시한다. 암페어. 자, 그 다음에 전압은요. 전압은 기호로 V로 표시하고 단위는 뭐다? 볼트로 표시한다. 읽을 때 볼트. 다음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 R, 레지스턴스라고 해서 R로 표시하고 단위는 어떻게 한다? 옴이라고 있는다. 옴. 암페어, 볼트, 옴. 처음에 여러분 딱 느낌이 안 와요. 처음에는 이게 이 그림이 느낌이 안 오는데 조금만 더 하다 보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전류는 10A입니다. 전류가 20A 흘렀습니다. 전류가 100A 흘렀습니다. 전압이 1.5V입니다. 전압이 100V입니다. 전압이 20000V입니다. 전압이 1000V입니다. 저항이 10ohm입니다. 저항이 20ohm입니다. 저항이 40ohm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딱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의 흐름을 뭐 한다고 했어요? 아까 방해한다고 했죠. 전기의 흐름 방해하는 거. 그럼 반대로 얼마나 잘 흐를 수 있느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R이 10ohm입니다. 그러면은 저항을 방해하는 놈들이 10명입니다. 이 뜻이에요. 저항을 방해하는 애들이 10명입니다. 저항이 25입니다. R이 25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전기를 방해하는 애들이 20명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람으로 치면. 우리가 어떤 골목길에 있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깡패가 엄청 많아. 깡패가 10명이야. 그러면은 저항이 10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물이 10개 있다고. 장애물이 20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는 거를 방해하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방해하는 걸로 얘기하지 말고 얼마나 더 잘 통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도전율이라고 하게 되고요. 도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G로 나타내고 이걸 우리가 읽을 때는 컨덕턴스라고 있습니다. 컨덕턴스라고 읽게 되고 이 도전율은 반대로 해서 이 옴을 거꾸로 놓게 되면 이렇게 밥그릇처럼 이렇게 되겠죠. 주머니처럼. 이걸 읽을 때는 그래서 모라고 있습니다. 모. 왜냐하면은 옴이요. OHM이거든요. 이거 거꾸로 읽게 되면요. MHO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읽을 때 이걸 모라고 하게 됩니다. 도전율은 어떻게 되냐면 저항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저항에 무조건 반대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항이 15옴이에요. 도전율은 얼마일까요? 도전율은 10분의 1이니까 얼마? 0.1모가 되는 겁니다. 자, 저항이 20이에요. 그러면은 도전율은 얼마일까요? R분의 1은 20분의 1이 되게 되니까 이거는 0.5모가 되는 겁니다. 0.5모가 되는 거죠. 0.05인가요? 0.05? 네. 0.05.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은 도전율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보시게 되면은 도전율의 단위는 뭐냐? 아, 도전율의 단위. 도전율의 단위는 도전율의 단위는 뭐를 사용하게 되고, 거기 보시게 되면은 컨덕턴스의 단위는 뭐고, 그 다음에 도전율, 전도율, 얼마나 전기를 잘 통할 수 있게 되느냐. 저항은 옴메타잖아요. 옴메타, 그쵸? 1m당 몇 옴이냐, 이런 건 뜻인데, 이 도전율, 혹은 우리가 전도율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위는 모 퍼 메타가 됩니다. 모 퍼 메타, 모 퍼 메타. 아, 도전율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영어로만 컨덕턴스라고 하겠습니다. 컨덕턴스.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한 페이지 넘겨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고유 저항과 뭐 퍼센트 전도율, 온도 계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고유 저항을 보게 되면은 뭐 순동, 경동 이렇게 있게 되죠. 우리가 보통 동을 딱 했을 때 열 처리를 한 번 한 거를 가지고 경동, 딱딱한 동이라고 해서 경동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2차로 가공 처리하게 돼서 부드러운 동을 만든 걸 우리가 순동이라고 하게 됩니다. 경동은 고유 저항이 좀 더 크고요. 자, 여기 제일 좀 저항이 작은 건 뭘까요? 제일 작은 거는 은이네요. 그치? 이 표에서는 은이고, 그 다음에 순동, 그 다음에 경동, 그 다음에 뭐, 철, 백금, 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니켈, 뭐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자, 밑에 4번에 저항의 온도 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도 계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제가 여러분들이 구리선이 있다고 봐요. 구리선 있으면은 불로 살짝 달구다 봐요. 그럼 전기가 더 잘 통할까요? 더 안 통할까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만약에 표시하게 되면, 자, 이것이 온도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저항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도체는요, 도체, 금속은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플러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어떤 거? 반도체. 이건 저항이 오히려 감소해요. 이걸 마이너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부성 저항이라고 합니다. 부성 저항. 이건 양성이고요. 이거는 부성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이런 애들은 오히려 이제 반대로 된다고요. 그러면 저항의 온도 계수라고 해서, 자, 어떤 특정 온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 20도에서 한 10옴짜리야. 근데 이게 30도가 됐어요. 그럼 저항이 어떻게 돼요? 더 증가하겠죠? 저항이 더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옴에다가 얼마? 증가한 만큼. 증가분을 계산하게 되면은 전체 저항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때 증가분은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느냐? 온도 10도만큼 올랐으니까 변화한 만큼 곱하기 우리가 온도 계수라고 해서 물질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 뭐 금은 온도 1도가 오를 때 저항이 몇 퍼센트 정도 증가하게 되고, 구리는 1도가 오를 때 몇 퍼센트 증가하게 되고, 물질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온도 계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식으로 쓰게 되면은 RT, R 토탈은, 그러니까 전체 저항은 뭐냐? 이거는 R0, 초기값 더하기 그 다음에 알파 T R0다. 알파는 뭐냐면은 온도 계수, T는 온도 변화, 여기는 이제 초기값 계산할 수 있다. 이 뒤에 있는 알파 T R0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상승한 만큼이 되겠죠. 상승한 만큼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자, 10옴짜리가 있어요. 저항이 10옴짜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1도 올라갈 때마다 0.1옴씩 올라간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알파 값이 0.1옴, 온도 계수가 0.1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가 근데 20도가 됐을 때 10도C에서 20도C가 됐을 때 그러면은 몇 옴 정도가 될까? 이런 거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R0 10옴 더하기 알파 값이 0.1이잖아요. 0.1 곱하기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10도에서 20도에서 10도만큼 됐으니까 10 곱하기 자, 초기값 얼마예요? 10 계산하게 되면은 10 더하기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이거 10이죠. 10 하게 되면 이거 25옴이 되는 거죠. 이만큼 우리가 증가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탄소 전해액 반도체는 오히려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부성 저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잠깐 지우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좀 몇 가지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은 한 번 이렇게 강의를 할 때마다 대략 한 새로운 단어가 7, 8개